55세 이후의 삶은 특별히 당부할 것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은 즐기십시오. 부모님 연세가 55세가 넘어가면 잘 맞춰드리세요. 부모님이 조금 젊을 때는 가벼운 말다툼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요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친부모가 자신의 아들, 딸을 몰라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이에요. 응? 누구라고? 누구세요? 너무 슬프고 안타깝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봅니다.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발 아들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조상님이 달라지니까요. 물론 저를 아들로 봐주시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 젊은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은 보리선수로 오십시오. 대단한 선수행의 대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수행을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쁘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즐거워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왜 선수행을 하고 나면 즐거워질까요? 온갖 번뇌를 잊기 때문입니다. 돈 빌린 것도 몽땅 잊어버립니다. 돈 갚으라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스승님, 제가 20년 전에 빌려드린 돈, 내가 돈을 빌렸다고? 그런데 누구세요?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돈 빌린 일도 있고 빌려준 사람도 다 잊어버렸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먹튀가 아니라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편히 빌린 돈을 갚고 싶지 않다면 보리선수로 오십시오. 방금 박수 친 사람들은 인성이 의심스럽군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 던진 미끼를 덥석 뭡니까? 아직 수행이 부족하니 다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인성부터 키우십시오. 잊어버리기 전에 빌린 돈은 다 갚고 오세요. 아시겠죠? 돈을 안 갚으려고 보리선수에 오다니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안 좋은 거고요. 제가 재무덤을 팠군요. 제 말을 듣고도 저에게 돈 빌려주실 분 있나요? 있습니까?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기억력이 안 좋다고 했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돈 낭비입니다. 한 번 빌려주면 감감무소식일 테니까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덕분에 훈훈하네요.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에서 시험해봤습니다. 온몸에 흙을 바르고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있었죠. 만도 한 알도 안 주더군요. 저를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통행에 방해된다며 저를 구석으로 내몰더군요. 그저 돈을 구걸한 것뿐인데 말이죠. 만두 가게에 또 한참 손을 내밀었더니 주인이 저리 가! 라고 하더군요. 더 야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문 가판 대주인이 저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장사에 방해되잖아.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하길래 자리를 옮겼죠. 그곳에서 저를 본 사람 있나요? 있습니까? 제대로 복수해야겠네요. 하루 종일 있었는데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거죠. 다음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돈 많이 주세요. 하긴 저처럼 인물 좋은 사람이 돈을 구걸하지는 않겠죠.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몸이 힘든 일을 할수록 돈도 적게 벌고 친구도 줄어들어서 돈은 절대로 못 빌리죠.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빚이 없습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쉽게 돈을 빌려주죠. 하지만 그런 돈은 쉽게 잃습니다. 부자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면 그 돈은 영영 못 돌려받습니다. 가장 힘껏 일할 수 있는 그 몇십 년 동안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마냥 즐겁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요 며칠 괜찮다 싶으면 어김없이 일이 터지는데 누구는 병으로, 누구는 사고로 다칩니다.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 싶으면 그새 또 나쁜 일이 닥치는 것이 인생사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저희 어머니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1년 내내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1년 내내 아무 문제도 없이 즐겁기만 한 분은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손 내리세요. 만약 사실이라면 큰 축복이죠. 축하드립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몸이 너무 튼튼했어. 1년 동안 감기 안 걸렸어. 그럼 얼른 감기약을 미리 사놓으세요. 얼마 후 약을 주면 이럴 겁니다. 나 감기 걸린 거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도 안 나와. 자주 있는 일이죠. 인생이 이렇습니다. 고통이 많은 인간 세상, 괴로움과 근심이 많아 그치지 아니한 것이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들 멍한 표정이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이라니까요. 머리카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처럼 짧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큰 굴곡이 없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한창 멋부릴 때는 머리부터 신경을 쓰죠.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만지는 것은 유혹의 법칙입니다. 시비에 휘말리고 긁어 부스럼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누가 머리에 신경을 쓰고 왔는지 한번 보세요. 아직 마음이 파릇파릇한 이팔 청춘인 사람들은 머리를 정성껏 꾸미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들 대충 하고 오셨네요. 다들 높은 경지인 할매꽃 경지에 오르셨나 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혹시라도 농담인 줄 모르고 기분 상해서 나 이제 벽곡 안 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웃으라고 농담한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힘든 일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왜 오늘은 머리에 잔뜩 멋을 부린 분들이 안 보일까요? 그런 머리는 억지로 꾸며낸 거니까요. 머리에 이것저것 바르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거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머리를 자주 염색합니다. 제 말을 듣고 몇 사람은 표정이 굳어지셨네요. 그러고 보니 다들 염색하셨네요. 여기 계신 남자분은 머리 가운데 분화구가 있어요. 삐끗삐끗한 옆머리는 염색한 건가요? 아니군요. 염색약을 아끼셨네요. 다른 사람 쓰기에 양보하세요. 가운데는 텅 비었는데 옆머리만 녹색으로 염색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밤에 마주칠까 무섭겠죠.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은 것이 좋은 법입니다. 예전에 홍콩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필 그날이 할로윈 대위였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걷고 있었는데 머리가 초록색이었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어서 지팡이까지 짚었는데 신발은 또 하이힐을 신고 계시더군요. 이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인가 싶었죠.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홍콩 사람이세요? 홍콩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 할머니 가방에 이름표가 있었는데 이름에 해자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만 얘기했죠. 아무리 머리를 꽃처럼 예쁘게 염색했다고 해도 누가 할머니한테 끌리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갈수록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꾸미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염색하면 병원에 가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민 반응이 너무 심해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염색약이 워낙 독하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무심코 거울을 봤다가 놀라서 까무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급 해간반 소반입니까? 그냥 고급 만단반이라고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수행은 무슨 수행입니까? 그냥 농담 떠먹기나 계속하죠. 인간 세상을 관찰해보니 이 지구상의 생물은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더군요. 동물의 세계를 관찰해본 사람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동물 생태계의 균형에 대해 다들 알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예로 들면, 잘 모른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 제가 자랐던 초원과 사막지대에서 유목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동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동물은 바로 늑대였습니다. 툭하면 양을 잡아먹었으니까요. 양은 유목민들의 재산입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면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때는 양 한 마리에 3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늑대를 싫어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늑대를 잡곤 했죠. 제가 있었던 지역의 유목민들은 사천의 실력 좋은 늑대 사냥꾼을 불러왔습니다. 최고의 늑대 사냥꾼이었죠. 이 사냥꾼은 늑대와 원수라도 친 것처럼 갖가지 방법으로 늑대를 잡았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반년 만에 이 지역의 늑대가 모두 씨가 말랐습니다. 모두 잡아 죽였죠. 유목민들은 이 사냥꾼을 신처럼 떠받들었고 자신들의 가장 큰 후환을 해결해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확합니다. 누가 정답을 말했어요. 모든 풀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초원의 풀은 매년 농부가 씨앗을 심어 키우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수만 년, 1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랐겠죠. 정확한 기간은 저도 모릅니다. 언제나 항상 있었고 심어서 자라는 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역이라 풀의 높이도 높지 않습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다. 양이 풀을 먹을 때는 보통 풀잎만 뜯어먹죠. 늑대가
없어지자 양은 계속 새끼를 낳았고 한 번에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 5마리를 낳았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3마리 이상은 될 겁니다. 양은 그렇게 계속 번식하지만 풀은 아니죠. 양은 많아지는데 풀이 줄어들면 그야말로 재난이지 않겠습니까? 늑대가 잡아먹는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초원의 땅 밑에 사는 동물입니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쥐과 동물로 이름은 마멋입니다. 토끼처럼 생기긴 했지만 토끼는 아닙니다. 비슷한 동물로 수달이 있는데 늪지대에 살면서 헤엄도 치고 땅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수달이 강해서 헤엄칠 때는 털에 물기가 촉촉하죠. 그런데 헤엄을 치다가 땅으로 올라와서 몸을 한번 털면 온몸의 물기가 사라집니다. 몸의 털에 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으로 올라와서 강아지처럼 몸을 한번 부르르 털고 나면 물이 금세 말라버립니다. 강아지는 몸을 털어도 물기가 남아있죠. 집에서 강아지 키우나요? 보통은 드라이기로 자기 머리를 말리고 강아지 털을 말립니다. 하지만 수달은 그저 몸을 한 번만 털면 저절로 마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마멋의 눈망울은 수달을 닮았지만 수달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마멋인데 한번 보십시오. 마멋은 초원 땅 밑에 삽니다. 쥐과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죠. 털은 항상 촉촉해서 수달의 털과는 다릅니다. 마멋은 강가에 살지 않습니다. 마멋은 토끼처럼 생겼고 크기는 제 손만 하죠. 키는 35cm 정도 됩니다. 늑대가 사라지고 난 후에 양은 그래도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사육하는 동물이었으니까요.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도 유목민들은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예를 들어 2만 평의 초원에는 최대 2,000마리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풀이 모자라니까요. 그렇게 양의 번식과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마멋은 야생동물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풀뿌리를 즐겨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초원 땅 밑에 구멍을 파고 그 아래에서 뿌리를 먹죠. 땅 밑은 마멋들이 먹고 자며 생활하는 집인 셈입니다. 뿌리까지 다 먹으니 풀이도 자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속을 헤집고 다녀서 초원 여기저기에 길게 파인 구덩이들이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부러 삽으로 파놓은 줄 알 겁니다. 사실은 마멋들이 풀뿌리를 먹으려고 파놓은 구멍이었죠. 마멋을 잡아먹는 늑대가 모두 사라지는 바람에 마멋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고 초원은 점점 본 모습을 잃어갔죠. 마멋들이 다 먹어버려 풀이 더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생태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지역은 오히려 늑대 새끼들을 사와서 야생에 풀어놓기까지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늑대를 수입합니다. 어떠십니까? 균형이 중요합니다. 원시의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대한 자연 원시림이 2곳이 있죠. 이름이 뭐였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 안에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죠. 그 안에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화약과 총기를 개발하면서 그만큼 사냥도 편리해졌지만 호랑이, 늑대, 표범,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을 사냥할수록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삼림이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뒤이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는 자연 그대로의 균형과 조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단순한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 어디가 경찰이 더 많나요? 알고 있나요? 누가 대답을 잘하나 봅시다. 말레이시아가 경찰이 더 많죠. 좀도둑들이 하도 많아서 경찰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등록된 좀도둑만 해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경찰은요? 같습니다. 좀도둑 한 명당 경찰 한 명은 필요하니까요. 좀도둑들이 한번 체포되면 무더기로 잡혀옵니다. 머릿수도 많고 겁도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오. 우리 덕분에 당신들이 일할 수 있는 거요. 이것도 균형이죠. 싱가포르에는 왜 온종일 돌아다녀도 경찰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까? 애초에 경찰이 필요한 일이 별로 없으니 경찰이 많을 필요가 없죠. 이제 아시겠죠? 동물이나 사람 외에 자연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새가 뛰어난 금속 중 하나인 황금은 먹을 수도 있고 치아에 씌울 수도 있고 금시계로 만들 수도 있죠. 금시계는 굉장히 비쌉니다. 흔치 않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철로 만든 손목시계를 사야죠. 그런데 철로 만든 액세서리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못 씁니다. 여자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 여성분들이요. 철로 만든 것도 괜찮나요? 써본 적도 없나 보군요. 수갑조차도 철합금으로 만듭니다. 반지나 귀걸이도 그냥 철로 만든 건 없죠. 질이 낮은 것도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듭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를 뚫고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귀걸이를 차면 염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철이나 청동 성분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귀걸이도 금이나 은으로 도금을 합니다. 금이나 은은 피부에 닿아도 염증이 나질 않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씌웠을까요? 지난 시간에 금리의 장점을 말씀드렸죠. 지금이라도 치과에 가서 하나 씌우고 오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잘 받아들이니까요. 산이나 알칼리의 내성이 있고 부식과 산화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의 금불상도 도둑이 훔치지 않는 한 그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으로 만든 불상은 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 조성할 때 10kg이었다면 500년 후에는 5kg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조성 당시의 두께가 1cm였다면 500년 후에는 동이 얇아지고 산화돼서 벗겨집니다. 산이나 알칼리에 부식되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에 부식되는 거죠. 수분이 동을 부식시킵니다. 동이 부식되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철이 녹쓰는 것처럼요. 게다가 이런 동이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지럽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은 그 금속에 포함된 성분이 몸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은 대부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금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나요? 심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견물생심으로요. 도둑놈 심보죠. 일반적으로 황금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잠시 금속에 대해 공부해보죠. 저는 저 자신만 빼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스테인리스 강을 살 때 의료용 스테인리스 강이라면 액세서리로도 괜찮습니다. 물론 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염증이나 간지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의료용 수술 칼도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듭니다. 의료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이미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도 세상의 모든 것들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인체, 혈액, 근육, 위장, 뼈와도 조화를 이루죠. 황금의 매장량은 어떨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과 철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많을까요? 동은요? 석탄은요? 금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더 높습니다. 더 귀한 광물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석탄 중에 뭐가 더 매장량이 많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무엇보다 단단하고 또 굉장히 희소한 광물입니다. 지구상에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미얀마의 루비도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루비는 가루로 만들어 용해시킨 후에 허브루즈 망원경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을 관측합니다. 충격과 온도를 견디는 성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2000도씨의 고온은 물론 영하 1000도씨의 저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일반 유리는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유리병을 예로 들면 영하 17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깨져서 가루가 됩니다. 유리는 그렇습니다. 철은 더 단단할까요? 철은 어떨까요? 다들 질소가스가 뭔지 아시죠? 질소를 철기둥에 뿌리면 지름이 정확히 10cm인 철기둥을 질소에 담근 후 잠시 후에 다시 재보면 크기가 작아져 있습니다. 지름이 최소한 2mm 정도 줄어들죠. 기계 부품을 제작하면서 두 부품을 맞붙여야 할 때 용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기둥을 질소가스나 액체에 2분 정도 담그면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원래 조립하려던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온도가 상온으로 회복되면 원기둥이 팽창하면서 기호에 꽉 맞물려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을 이렇게 영하 온도로 냉각시키면 조금씩 줄어들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깨지거나 갈라집니다. 우리가 타는 일반 비행기는 태양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달 근처만 가도 가루가 되어버릴 겁니다. 극한 고온의 환경에서는 녹아서 기체로, 극한 저온의 환경에서는 깨져서 가루로, 그리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오
진짜 여기 왔을 때 진짜 완전히 내 몸이 로봇이었었어. 뻣뻣해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 허리, 요 고관절 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아파가지고 애먹는데 지금은 다 났어. 팔도 다 뭐 여기 말랑말랑해지고 여기 오면서부터 날로 달라지는 거야. 50살에 좀 조금 큰 병을 맞이했었어요. 그랬을 때 23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암에 걸리면 다 죽는 걸 알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명상을 접하게 됐어요. 그 기운으로 제가 자연 치유를 났어요. 그거에. 그러다가 이제 그 스승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스승님이 산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찾았어요. 이 수련단체, 수행단체를 20년을 있었어요. 방사선 그 치료받은 거에 후유증이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요가는 협착증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약물 갖고는 내가 치유를 약을 안 받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이 자연 치유 단체를 찾는 거야. 찾느라고 갈망을 했어요. 근데 뭐 한 살에 그렇게 큰 소리하고 또 70살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새카맣게 기미가 올라오고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픈 거야. 너무 아픈데 응급실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아가고 막 2번씩 가고 이래도 안 나타나. 일주일 입원하고 나왔다가 얼마 있다 또 갔어. 또 들어오는데 나이가 있으니까는 수술을 할 수 없고 주사요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5번을 맞으려는데 내가 2번을 맞았어. 근육 풀어줘 이제 그런 주사지. 그건 이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 자연 치유하는 데를 찾은 거야. 이 수련단체, 수행단체를. 그러다가 어느 날 VTN을 보는데 딱 보리 선수를 나오더라고. 그래서 빨리 전화를 걸었더니 여기를 소개를 하는 거야. 우이동에서 여기를 지하철을 타고 찾아서 왔는데 내가 찾던 곳이 여기였구나. 여기는 정말 기운 자체도 너무 도량도 청정하고 최상승 법문도량이구나. 그걸 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정말 여기 스승님 그 모든 그게 수행법 난 다 좋아. 어떤 거 하나를 지목하지 다 좋아. 나한테 그리고 다 이렇게 너무 스며들어. 너무 청정하고 깨끗하고 진짜 그렇게 좋아. 법도 중요하지만 수행도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서 이 법문을 접했어요. 교육이 다 마치고 내려가면서 딱 이제 다 씻고 다리에 두르면은 무슨 난 용광로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입으로. 또 내가 하도 더 뜨겁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들 이렇게 다 덥냐고. 나는 이렇게 꼭 용광로 속에 들어와서 자는 것 같다. 아니래 안 덥대. 근데 나는 진짜 완전히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MRI 촬영할 때 꼭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나 들어놓아서 이렇게 딱 누우면은 정말 상상을 못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용광로 같아가지고 그 이튿날에서 또 들어와서 또 잡았어. 이런 느낌. 또 그래. 하여튼 내내 그래. 내내 일주일 나 그 교육 마치는 동안 뒤에서 우리 법사님들 놀랬대.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뻘떡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내가 뒤에서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가보자 그런 거 절대 못 들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아빠가 티벳에서 오셨는데 저분을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사는데 우리 영암식 하잖아. 아버지
우연찮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 사업을 요일 전에 엄마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6월 달부터 제가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또 미술을 전공하면서 아티스트 작가예요. 그랬는데 간센보살 그걸 보냈어요. 이거를 주력해라. 이 코로나 때문에 쇼를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인터넷 갖고 주문을 받는데 엄마 한 달에 한 건, 두 건 들어오는데 지금은 7건, 8건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내 건강, 뭐 집이 항상 집은 아직 저희 아저씨가 75세인데 아침에 나 여기 태워다 주고 서초동 사무실에 가 아직도 출근을 하고 계셔. 우리 애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다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항상 더 바라면 욕심이지. 나이 75세에 출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큰 그 병력이 2번씩 겪었는데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정도 누구도 그래 나 그런지 뭐 그런 병력이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 그렇게 했다는 내 입으로 말 안 하면 몰라요. 최고 건강한 줄 알아서 그렇죠 건강하죠 그랬죠. 한국의 네티즌 분들 보내주신 이종순 님이 보내주신 방 구절을 한번 봅시다. 그 전 세계 회원들이 보는데 제게 채택 되겠습니까? 그래도 보내 우리 여기 법사님이 보냈어요. 꽤 상서롭고 괜찮은 구조입니다. 건강 문제는요, 나이나 예전의 감정이나 이런 일 때문에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제안은요, 수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간생보살 20년 걸렸어요.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참 너네들은 전생에 성근을 많이 심었다. 일찍이 이렇게 좋은 도량의 스승님을 만났다는 게 나는 지금 이렇게 늦게서야 만났다. 그래도 지금도 나는 감사한다. 항상 그래서 저는 절을 하면은 스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세 마디가 저절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 여기를 보리선수를 알게 돼서 또 그거 이상 감사가 어디 있어. 고맙고 감사하지.